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송금주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도 곧 오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이 부분 오늘 좀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는데 또 검사입니다. 검사 출신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과거에는 민변이 다 도배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천하람 위원장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네. 거버먼트 어토니가 뭐예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그 어토니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특히 정부를 대리하는 법률가들 예. 뭐 그렇게 해서 어토니 제너럴을 검찰총장 내지는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부처를 대리해서 근무하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직위가 뭐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공부한 분도 몰라요? 예, 저는 뭐 로스쿨을 제대로 다니지 않아요. 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이렇게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치국가 송금주 의원 네. 법치국가의 개념이 지금 이렇게 검찰 출신들을 막 쓰는 것이 법치국가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치국가란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의해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 조직법상의 규정을 보면 그 인재를 두루 등용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치하고 대통령께서 말하는 법치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게 뻔하니까 국민의힘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오신환 의원은 지금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게 법치국가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으나 저는 그 비유가 조금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검찰 출신의 과거와 달리 인사의 전면에 이렇게 많이 배치되는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능력 위주의 그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실질적으로 그 인사를 왜 그 등용했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법치국가하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조금 그래도 방금 이제 급하게 공부를 했는데 보면은 그 가버먼트 어토니라는 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일하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하지만 실제 각 부처의 정부의 법률 대리인 같은 역할들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행정 이런 거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뭐 여러 행정부처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법치는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한 통치를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법조인에 의한 통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아니 제가 이 검찰 인사 어제 이제 금감원장까지 검찰 시절에 인연으로 하는 거 보고 제가 논문 하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에 관한 연구. 부제는 검찰 시절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출신 인사가 참 많았죠.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인사만 해도 벌써 한 16군데 되는 거, 16명 되는 것 같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중 인사를 두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쓴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이유는 뭐 굉장히 하기 쉬운 이유지만 이렇게 편중되는 것에 대한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우려하는 바 그리고 국민들의 염려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지 못하는 거.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직책의 검찰 인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16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 제가 말고? 법무부에 말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뭐 국정원에도 있고요. 뭐 법제처에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검찰 인사 중심이고 그리고 너무 내가 아는 사람 중심의 인사. 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죠. 보훈처장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훈처장은 보은 인사였죠 또.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누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16분이나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앞에 이상민 의원 인터뷰하느라고 이 오늘 귀한 패널들 말씀 3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서 아쉬우니까 네. 많다. 16명. 예. 일단 16명입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좀 많죠? 예, 많죠. 예. 너무 한쪽으로 뭐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인사권자가 누가 되든 본인이 직접 겪어봤고 내가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검증한 사람을 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과거에도 민변 출신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을 많이 쓰던 문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대통령께서 본인이 잘 알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 쓰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조금 이런 우려도 한번 예. 세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건 검사고 없는 건 호남이고 그렇죠. 그래도 뭐 좀 깨알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은 이제 우리 전남 신안 출신으로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힘을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그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지켜볼까요? 없는 자리에는 호남 출신 갔다가 아니, 꼭 그런 건 고생 아니고. 맞추기로 그건 앉혀놓는 아니고 아마 이런 제가 인사에 적극적으로 대한 등용하려고 규탄합니다. 네. 등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데 너무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혁신위원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고요. 네. 혁신위원 오셨으니까 혁신위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출범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실 쓸 수도 없고요. 저는 어. 정확히 얘기하면 혁신위원회 추천된 사람 내지는 내정자 내정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혁신이 구성 중인데 아직 최고위원분들이 뭐 다 추천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곧 귀국하고 최고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출범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혁신위원회 설치를 최고위원회 인준을 아직 안 거친 겁니까? 설치 자체는 인준을 뭐 거쳤습니다만은 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당내에서 혁신위를 둘러싸고 여러 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한 번 정도는 더 교통 정리를 하고 위원 결정을 마치지 않을까라고 뭐 제 예상입니다. 그거. 혁신위원한테 직접 여쭤보는 건 좀 거시기 하니까 오신환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좀 뜬금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졌으면 곧바로 혁신위원회 구성해서 반성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시험 떨어졌으면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가 공부하잖아요. 네네. 합격한 사람이 갑자기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너무 뜬금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신환 의원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저는 뭐 사실은 이준석 대표답다. 그리고 당이 이렇게 민심을 얻었을 때 오히려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늘 저희도 이제 이 정당의 역사가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더 겸손하게 섬기는 정치 통해 가지고 당은 또 늘 국민들이 변화하길 바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또 이번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워낙 못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더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혁신위가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위나 지도부 내에서 좀 컨센서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의 생각에서 혁신위 설치와 혁신위원장만 임명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앞으로 우리 시사일본에서는 오신환 의원님 같이 그렇게 모범답안 얘기하지 마시다. 너무 뻔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정확한 말인데. 일단 일반 기업들, 일반 조직들이 혁신을 하는 시점으로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잘 나갈 때 하라는 거거든요. 예. 위기에 몰렸을 때 혁신은 사실 쉽지도 않고 또
혁신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던진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좀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상민 의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만 혁신형 비대위 구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 일간지에서 제기한 것이 이게 어디가 혁신이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한 발짝 더 빨리 가는 모습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저희도 좀 더 쇄신하는 것도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이제 다른 패널들도 나오시면 이재명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은 어떤 거고 다른 점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공통점은 둘 다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자생 당사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살고 당은 죽는 그런 짓이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징계도 걸려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냈는데 이건 이제 자생 당사는 아니고 뭐 자생 당생쯤 되겠죠. 그런 측면은 없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천하람 위원장 그런 얘기도 듣고는 계시죠? 아, 그럼요.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취지의 네, 얘기를 했습니다. 쪽쪽 빨다가 네. 그게 또 굉장히 이제 입에 짝짝 잘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됐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 정치라는 게 무정하고 결국 세력 다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당내 세력이 있고 대안이 부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나가시고 뭐 당대표 출마까지도 고려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역사가 기록하는 바는 어쨌든 대선 지선을 이긴 승장인데 이렇게까지 참 코너에 몰리는 현실이 저는 조금 이게 참 무정하지만 약간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제가 혁신위원 내정자로서는 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일어났더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혁신이라는 것이 사실 개파를 초월해서 당 혁신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 이거 이준석 지키기 뭐 모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프레임을 짜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한 셈이기 때문에 뭐 혁신위원 내정자로서 아직 저도 이게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계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오진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조금 뭐 연배도 비슷하고 정치를 보는 시각도 상대적으로 비슷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희 당내에 있는 리더십 중에서는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괜찮다고 평가하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친한 걸로 결론이 났고요.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내정 받은 거를 거부하지 못한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니, 막 그렇진 않고요. 제가 너무 강하게. 아니 근데 지금의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면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뭐 친윤 아니면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세력들과 꼭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 속에서 몰아내기를 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원 당규에서 뽑힌 그 당대표를 그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것을 어쨌든 이 정당의 기구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기구인데 그것을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저도 뭐 이준석 대표랑 친하다면 친하고 근데 별로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두 분은 일단 입장이 같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분 같은 생각을 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이 다수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당의 권력, 정당의 권력을 찍어내게 하는 듯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유승민 대표를 친박의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게 하면서 원내대표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 순순히 항복하고 나갈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당내의 깊은 갈등과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게 권력투쟁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되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고 넘어가죠. 지금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내일 도착해요. 내일 예. 우크라이나 간 걸 두고 정진석 의원하고 뭐 기차는 가니 어쩌니 뭐 이렇게 막 다투고 그러는데 그 속내가 궁금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혹시 뭐 당권 경쟁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직접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은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당내 소문으로는 예. 차기 당권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소문이 나오고요. 이제 이게 혁신위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현역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굳이 지금 와서 공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치고 나가시면서 좀 당협위원장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슈도 좀 본인이 약간 이제 이슈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뭐 당내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핵관이 안철수 대표 밀어주기로 지난번에 좀 약조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신환 의원 예. 표정은 좀 아니,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이 정치인의 언사가 다 속내가 있기 마련인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정진석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래도 이 당권에 대한 본인의 욕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원 당규상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자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당 대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굳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당을 갈등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좀 욕심들을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대선 지선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만든 어쨌든 당의 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쫓아낸다는 시도나 의도가 있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궐 임기 채운 당 대표가 그 다음에 또 연임한 경우가 아예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 당의 역사에는 전에는 없었죠. 예. 그러면은 이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는 대표가 더 중요할 텐데 왜 지금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말이죠. 이해가 안 되죠. 네, 시차를 극복한 우크라이나와 한국에서의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공방. 예.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사조 이인재 고문이 100년 만에 입을 여시고 그 기차에 폭탄이 실린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좀 코믹하게 블랙 코미디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압승한 당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예. 이제 선거 적군과 싸우고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는 내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권력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이준석 대표 건들면 좀 당하는 것 같아요. 뭐 누구예요? 탁현민 비서관이 물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또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 뭐 지난번 공천 때 충남에서 뭐 민원이 있었다, 뭐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참. 자, 민주당 갑시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김유정 의원,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선출하는데 안에 뭐 이렇게 뭐 큰 잡음이 안 들리고 바로 됐어요. 예, 이제 그만큼 대안이 부재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원로급에서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다들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기 싫은 거죠. 실권 없고 진검다리 비대위밖에 안 되는 건데 다음 그 대표 탄생할 때까지요. 그래서 실권 없는 비대위 2달을 누가 욕을 먹으면서 그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들 쟁쟁하게 국회의장 총리 출신들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 건강은 핑계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핑계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본인 거 다 내려놓은 분위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양쪽에서 모두 그 협공받지 않는 중진으로서 좀 무난하게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무난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과연 뭐 2달 반 동안 혁신 비대위가 가능할 것인가. 예. 혁신 비대위라 쓰고 관리형 비대위이자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이자 징검다리 비대위다. 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상호 의원 평가를 송금지 의원한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저 송금지 의원은 너무 젠틀맨이시라서 보나마나 또 모범답안이 예상이 되는데. 아니 저는 우상호 선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흥미도 못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비대위가 당의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예.
누가 밀어서 됐습니까?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본질적인 네, 문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친 이재명계가 밀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됐다면 뭐 보나만 아니냐 이거죠. 양쪽에서 아주 절묘한 접점을 찾은 인물이 우상호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았고 예. 또 86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 또 친문하고도 탄핵의 공신이기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 속에서 두 세력 간의 절충이 된 절묘한 지점이 그 우상호 전 대표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자, 우려가 그럼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김조영 의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 출마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정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룰 싸움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룰을 바꾸자 뭐 안 된다 예. 이런 룰 싸움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의원이 아무리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당이 이제 그러면 대표가 될 확률은 가장 높아요.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 당이 이렇게 가서는 될 것이냐. 글쎄. 어제 이낙연 이제 전 대표께서 출국을 하셨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출국 비행기 안에 이재명 의원이 타고 있었으면 아니 저는 정말 당의 그 대선 후보의 잠룡들이 굉장히 실종된 이런 상황에서 1년 정도 휴지기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는 이재명 의원이 타셨어야 됐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나오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차피 7월 나오시는 걸 지지합니까? 저는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그건 민주당을 위해서도 어차피 두 세력 간의 갈등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거를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정리를 해내야 예. 다음 민주당의 새로운 뭐 지도부든 새로운 혁신이든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 잠정적인 그 봉합 상태로 가서는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재명계에서 승리를 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 그거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어쨌든 혁신 경쟁을 좀 더 빨리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오신환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신환 의원이 좀 정당을 좀 여러 군데 경험하셨으니까 분당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렇게 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은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의 그 피크인 지점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은 저게 잠재되어 있는 권력 투쟁의 어떤 폭발성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크게 남아 있고 지금 당대표 선거가 2달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불거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뭐 되게 세게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 차기 이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세력 간 다툼이 세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진당만 분당하라는 법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 이긴 당이 분당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본인 이준석만 있지.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도 그런 점일 텐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만든 힘이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도 했었었는데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사람 심고 이런 게 진짜 너무 거의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뭐 새정치죠 뭐.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원래. 네 분하고 얘기하면 30분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송금주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국의 시사일보죠.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